리코딩을 좀 하고 그다음에 화면 공유해서 빠작 그 비문학 독서부터 먼저 할게. 잠깐만 어머니 문자 하나 하고. 자, 지난번에 인문예술 2까지는 했었고 오늘은 22쪽 인문예술 3 살펴보도록 하자. 됐니? 네. 네. 22쪽 보겠습니다. 혹시 제 소리 들리세요? 들려, 태원아. 태원아, 네. 네 화면 왜 양말 같냐? 됐어. 잘 보이네. 자, 숙제는 어떻게 됐어? 이거 빠작 비문학은. 태환이 굿. 태연이는 읽긴 읽었는데 그 문제는 못 풀었어요. 야. 컨디션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중이니까 봐줄게. 그냥 좀 늦던져서. 봐줄게. 몸이 아픈데 뭘 다들 뭐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뭐. 봐줄게. 짜식아. 자, 그러면 그래서 태환이는 그래서 어디까지 숙제했어? 저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몇 쪽까지? 여기 23 아니 25까지. 하나? 네. 훌륭한데. 아이고. 자, 괜찮아. 지금 이렇게 웜업하고 연습하는 거 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과정 빡세게 이제 숙제에 나가면 되는 거니까. 자, 보자. 일문단 문제 지문 한번 읽어볼게.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외면하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늦더라도 할머니를 돕는 것이 옳은가? 대립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 즉 도덕적 갈등 문제. 요게 포인트지.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 어떤 관점이 있냐? 첫 번째, 기업, 도덕적 원칙주의자. 니은, 자유주의자. 그 다음에 기억님 디귿은 없지만 다원주의자까지 이제 세 가지의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됐니?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지? 예측. 화제를 찾고 예측해 보는 거. 기억 옆에서 끌어내주고 원칙주의자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선험적인 도덕 법칙이다. 요게 포인트네. 선험적이다라고 할 때 어휘, 선험적이다. 우리가 선천적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선천적이다.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것.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도덕 법칙은 존재해 왔다는 것. 그것. 그런 것을 선험적이다,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감 잡지? 요거.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칙주의자는 갈등사가 생겼을 때 주관적 욕구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어떤 주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행동해라. 개인사정 봐주지 말고 원칙 따라 행동하면 이런 갈등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1번에서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외면하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늦더라도 할머니를 돕는 것이 옳은가? 원칙주의자는 기억에 따라 판단한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 도덕 법칙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지? 합리적 이성으로 찾을 수 있는 걸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지? 그 법칙, 도덕 법칙이라서 법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문화된 것도 아니고 그냥 뭐랄까 도덕적으로 통합되는 모든 관습이라든가 뭐 그런 거잖아. 그럼 저 잠시만 어, 노트북으로 들어올게요. 그래. 지금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니? 네. 그래, 그래. 다시 들어와. 네. 이번에는 비유법 중에서 지난 시간에 97쪽에서 지급법, 은유법 공부했고 이제 97쪽에 7쪽에 의인법 살펴보겠어. 의인법은 많이 나와. 많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인간과 같은 속성이다. 인격을 부여한다. 이런 말인 거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의인법을 쓰면 좀 뭐랄까 친근감. 98쪽 아니에요? 98쪽. 아하, 땡큐. 98쪽. 8쪽. 97쪽 그 설명하면서 해가지고 친근감과 생동감이 더 강해지는 거는 사실이야. 여기 보면 이성부의 봄이라는 시 중에 일부의 봄. 봄은 우리가 겨울이라는 계절이라는 이미지 중에서 봄 하면은 항상 겨울이라는 시련을 이겨내고 맞이하는 희망이고, 일제강점기면은 조국의 광복이고, 일제라면 독재 치하의 시대 현실이라면 진정한 민주화라고 쓸게. 민주화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시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란다. 그래서 이 이성부님의 봄도 있고 또 벼라는 시도 있거든. 여기서도 부두련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독재 사회, 독재 현실, 독재 다 쓸게. 권위주의 군사 정부 그 시대를 극복하게 해줄 존재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봄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아마도 진정한 민주화의 시대가 되는 거지. 강한 신념이다. 의지라고 보는 거야. 여기 보면은 여기 너는 온다라는 단정적 표현 있고, 바람이 이제 의인법에 쓰이는 거야. 다급한 사연. 큰일 났어. 사람 죽게 생겼어. 빨리빨리 와. 얼어 죽게 생겼어. 빨리빨리 와. 이렇게 해서 널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그래서 좀 민주화라는 건 좀 답답해.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된 지는 그게 30몇 년밖에 되지는 않았어. 근데 아직도 권위주의 세력이 꿈틀꿈틀 대고 있고, 민주주의는 정말로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인 것처럼 항상 감시하고 견제하고 우리가 더 부단히 성찰해야 되고,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민주화는 민주화의 전부가 아니거든. 오히려 민주화의 시작이거든. 우리가 이걸 넘어서서 뭘 더 이루어야 되는 거냐면, 쌤이 그 김누리 교수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을 좀 감명 깊게 읽고 있는 중이거든. 거기에서 정치적 민주화는 웬만큼 됐다. 우리는 일상의 민주화, 일상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학교에서, 혹은 친구 사이에서, 가정 내에서도 뭐 요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재난지원금 나오면 너희들 몫으로 25만 원씩 딱딱 떼주고 이런 것들 용돈도 서로 협의하에 협상하에 아이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정도로 용돈도 주고 아니면 뭐 월급 용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뭐 집안일 뭐 하고 부모님 좀 돕고 하면 알바하면은 뭐 얼마 주고 그런 것들 일상의 민주화가 돼야지만이 진정한 민주화가 되는 거거든. 아직 멀었다. 선진국 경제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아직 이런 데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광장에 촛불 시위하러 나가지만 회사 내에 어떤 갑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익명으로만 한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가면 정말 우리나라가 숨 좀 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른인 선생님이 좀 더 노력해야 되겠지. 우리 안에서 이제 일상적인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런 얘기. 그리고 더디게 온다.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반드시 온다는 거잖아. 이런 것이 바로 온다는 거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의인법 되겠니? 필기 다 해주시고 책은 아까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중앙대학교 동문과 김누리 교수님 얘기야.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 그 다음에 화류법. 화류법을 보면은 화류법은 활유, 살, 활.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에 빗대었다. 그래서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거를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의인법이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 그렇지만 의인법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고 화류법이 더 넓은 범주야. 화류법 안에 의인법이 있어. 화류 안에 일부가 의인이다. 그러면 두 개를 이제 딱 구분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사람만이 갖고 있는 속성, 뭐 운다, 뭐 웃는다,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100% 의인법이고, 꽃이 웃는다 이런 거는 의인법이야. 새가 운다 의인법이야 무조건. 이런 것들 새가 슬프게 운다 의인법이야. 이렇게 알겠지?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침 이미지라는 시의 첫 구절인데 어둠이 무생명이야.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라고 했어. 쌤, 낳는 거는 사람도 낳잖아요. 의인법 아닌가요? 아니지. 동물도 생명은 낳잖아. 이런 거라서 인간만이 낳는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넓은 범주인 화례법으로 생기는 거야. 예. 어, 그러면 식물에 대한 것도 있어요? 식물? 네. 식물이 그 예를 뭐 들면 해가 시든다라고 할 때. 해가 시든다. 해가 시든다. 해가 시든다는 거는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봐봐. 만약에 해가 시든다. 그러니까 해를 이제 마치 뭐랄까 배추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거에 빗댔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시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 요거 화례법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시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 네. 요거는 가능하고 또 이제 우리가 문화작품에서 보면은 이런 게 있어. 청산이 헐
깃을 친다. 이거는 날갯짓을 한다는 거거든. 이게 이제 박목월 시인의 청산인가? 그 시의 일부 구절이야. 그럼 이게 어떤 거를 형성한 거냐면 푸른 산이 있잖아. 산이 뾰족뾰족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잖아. 산에 어떤 그런 봉우리, 능선 이런 것들이 마치 새가 여기 봐봐. 마치 새가 이렇게 날개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이게 뭐지? 산이 이제 이 산 알지? 고기 이거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청산의 어떤 움직임, 마치 살아있는 움직임. 우리나라 국토를 보면 산을 보면 감동받는 거야. 마치 산이 새처럼 날갯짓하는 것처럼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보이는 거지. 역동적인 산의 움직임. 역동적인 산의 모습.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청산이라는 무생명, 산이니까 기대친다라고 해서 이게 새 이렇게 그러니까 무생명을 생명이 있는 새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니까 화류법에 적절한 이해가 되지. 시에서는 현대시에서는 보통 이제 의인법이 많이 나오고 화류법은 딱히 많이 나오지는 않아. 그다음에 대유법. 대유법은 이렇게 대신할 대거든. 대신 비유한다. 그래서 일부분이나 특징을 들어서 전체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부분으로 전체.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를 대유법이라고 해. 대유법. 그래가지고 대유법은 또 이제 환유와 제유가 있는데 이걸 딱히 그냥 구별하지는 않아. 그냥 다 뭉뚱그려서 대유법이라고 하고 환유보다는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99에 나와 있는 제유가 조금 더 일반적인 대유법이야. 그러니까 부분인 건 맞아. 칼과 황금은 칼은 이제 무력이고 황금은 이제 물질, 돈 이런 거를 말하는 권력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무력 중에서 칼은 일부분이지. 또 물질 중에서 황금은 일부분이지. 그렇지만 칼은 무력을 전체를 말하고 황금은 물질적인 걸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구절을 봐봐. 화자는 윤리, 도덕, 법률 같은 것들은 모두 힘 있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허망한 것이다를 깨닫고 있다는 거야. 한용우님의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시에서. 그래서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제강점기거든. 윤리가 있건 도덕이 있건 법률이 있건 다 그들을 위한 윤리, 도덕, 법률이라는 거를 깨달았다. 그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깨달았다는 거야.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숨을 버릴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당신을 봤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죽고 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마음을 굳건히 먹고 있다. 이런 시상의 전개거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당신을 생각하면서 다시 희망을 품었다. 이럴 때 이게 바로 절망을 드러내는 하나의 구절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 그 다음에 왼쪽에 넘어가기 전에 사은유 그냥 뭐 사비유라고도 해. 죽었다라는 거야. 이게 은유나 비유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독창적이고 세련되고 그랬을 거야. 예를 들면 이 사은유의 예를 들면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 한자로 말하면 유수와 같다. 흐를 유 물수자거든. 이게 세월이 시간이 나이를 먹어가는 게 시간이 지나는 게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되게 빨리 지나갔다 이런 소리거든. 그러니까 세연이랑 쌤이 만난 지가 이제 횟수로 2년째가 되는 거잖아. 아이고 태환이도 그럼 2년째가 되는 거구나. 세연이는 한 1학기 때 우리가 만났으니까 한참 됐지.
거의 뭐 저는 이제 저는 2학기 시험 끝나고 기말고사 같이 봤잖아. 태환이는 그지? 어, 그지? 맞지? 네. 맞아, 맞아. 맞아. 태환이 맞아? 때문에 같이 시험 때 공부했잖아 한번. 너 그래서 88점 네네네. 왔잖아. 어? 너 한 칸 움직여서 그거 아, 조용히 해, 임마. 이거 어딜, 이거. 나는 그날 밤 3시까지 이거 문제 풀느냐 바빴다고. 아니, 나도 98점이라고. 공부하라고. 아쉽지 그랬는데. 아쉬워. 아니, 어째서 이런. 그래. 다음에 그런 실수 안 하면 돼. 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야 흘러가는 물에 세월을 비유했어. 야 참신하다. 근데 하도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다 쓰니까 이제는 별로 개성이 상실했어.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은유, 사비유라고 해. 언젠가는 이 밤이 가고 새벽이 오겠지? 그래서 밤과 새벽, 부정, 긍정, 희망 이렇게 되는 거지. 어둠은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고 새벽, 새 아침, 새날인 거니까 긍정으로 보이는 거겠지. 그 정도 하고 제유법 보자. 제유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대유법이야. 부분 전체에 딱 들어맞는 거니까. 여기 보면 빼앗긴 들은 필드야, 필드. 뭐 논밭 이런 것들이 들이야. 여기에서 들은 우리 국토 일장점기 조선을 얘기하는 거야. 봄은 상징인데 이거는 조국의 광복을 의미하고 앞에서 한번 공부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거 또 이제 또 예를 들면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할 때 빵은 이제 음식을 말하는 거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부분 전체의 대유법. 그러니까 제유와 환유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제유 환유는 똑같고 그냥 대유법이라고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하고 저 적었니? 그다음에 풍유도 이게 속담이나 격언을 쓰면 이게 직접 말하진 않고 은근히 이제 드러내는 거잖아. 야, 너 그러다가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네 분수를 알아라. 이게 분수를 알아라. 이 주제를 파악해야지 이런 거거든 이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야, 너 분수 알아. 너 그러다가 다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속담으로 하면은 이거는 되게 우리 민족에서는 속담을 알고 속담이 생활화된 그 언어 공동체에서는 한 방에 바로 빡 알아듣거든. 그리고 뭐랄까 간접적으로 말하지만 훨씬 생생하잖아 비유가. 아 그래 뱁새가 쫓아가다가 다리가 하나 찢어지겠지. 내가 지금 너무 좀 무리하고 무모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확 들어오지. 속담이나 격언 쓰는 거는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에서는 속담 격언 쓰는 게 거의 만날 일이 없을 거야. 나도 만난 적이 별로 없거든. 근데 이게 풍유법이라는 것 자체만 좀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징 보겠습니다. 상징. 이거 원관념 보조관념 아닌가? 맞아. 원관념 보조관념으로 상징 개념 설명하는 거야. 자, 다시 보면 비유는 운율법 예를 들면 너는 꽃이다 하면 너가 이제 원관념이고 꽃이 이제 보조관념이라 원관과 보조관념이 1대1의 관계가 있는 게 비유야. 근데 상징은 뭐 뒤에 나오겠지만 상징이라고 할 때에는 뭐가 상징이냐?
원관념은 드러나 있지 않고 보조관념만 나와 있는 경우, 이런 거를 상징이라 그래. 아주 기본적인 예를 들면 비둘기 하면 얘는 사랑이고 평화이고 순수를 상징하잖아. 근데 시에서는 비둘기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왜 새라는 시, 뭐 포수는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냥 쏘는 것은 피해졌던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거 기억나니? 다음에 나오나? 아무튼 그때 이런 것들이 바로 상징이다. 되지? 비둘기 상징적 의미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해야 솟아날 때 해, 그리고 산, 달밤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해야 솟아라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어둠인 상태에서 밝음을 주는 해,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해가 솟는 거를 굉장히 바라는 것 같아. 명령형 어조로 이렇게 명령형으로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반복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간절함도 있는 것 같고. 어둠도 부정 의미겠지, 그지? 살라먹고,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음성 상징어도 쓰고 있고, 음성 상징어야. 아유, 글씨가. 음성 상징어야. 아, 이 오징어인지 씨가 상을 쓰고 있고, 애띤 얼굴이고 고운해야 솟아라인 거 보니까 해는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다 라고 했을 때 광복 아닌가. 그렇지만 이건 이제 반영론적이라든가 그런 거 따지면 그렇지만 저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존재가 되겠다. 달밤은 싫어. 어둠이니까. 싫다고 했으니까 싫은 거야. 그지? 시암점 달밤이 좋은데요? 그건 너는 그렇고. 그지? 시에서는 항상 화자가 처한 상황, 화자의 감정을, 정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아무도 없다. 고독한 상황이라는 거지. 아무도 없는 뜰에 달이 비치는데 포근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외로움과 고독함 이런 걸 느낌을 받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생명력이지만 일제강점기를 비교해 봤을 때 큰 이상, 그 광복 아니냐, 광복으로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알겠지? 이 정도 필기하고, 이제 백족. 와, 백족. 아, 상징의 야호. 원리는 현재 원리는 1대 다의 관계이다. 그래서 보조관념이 하나인데 원관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아까 비둘기가 보조관념이고 사랑, 평화, 순수 이런 것들이 원관념이었으니까. 그랬고 얘네들은 유사성이 없어. 왜 비둘기가 왜 평화, 사랑, 순수인지는 그렇게 써왔어. 유사성이 없어. 그래서 떨어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관념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굉장히 어려워.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라든가 또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비둘기 같은 경우는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이제 풀어주고 또 흰색이 또 순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써왔던 것 같아. 배경 지식이라든가 화자가 처한 상황 맥락
통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최대한 많이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 비유보다는 상징 의미가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워. 여기 보면은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그릇이 깨지면 칼날이야. 더 이상 그릇이 아닌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칼날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릇은 절제와 균형, 완전한 상태니까. 거기서 깨져버리면 그건 더 이상 그릇이 아니고 날카로운 칼날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균형이 깨진 불안감이다. 괜찮지? 둘이 빗나갔어.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모는 이렇게 각이 진 거를 이런 거를 모라 그래. 각이 있다. 깨졌으니까 날카롭지 않아. 근데 여기서 이거 칼날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도 해. 이거는 뭐냐면 항상 뭐랄까 완전함 속에서 뭔가 반항하고 모순을 찾고 문제를 찾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의 완벽한 성 같은 탑 같은 거에서는 일체의 비판이니 반항이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네가 뭐 반항을 해? 우리 체제는 완전한데? 이렇게 막 할 수 있잖아.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뭐 그 체제에서 뭔가 문제를 발견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모순을 갖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깨졌지만 거꾸로 체제의 모순 이 원을 완벽한 존재를 완전한 체제로 보는 거지. 완전 체제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이 설명에는 없어. 여기에는 없어. 이게 없어. 그래서 이거는 칼날이 부정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긍정으로도 쓰인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성숙하는 혼, 깨진 것은 칼날이 된다. 모든 깨진 것은 칼이 된다. 그래서 칼날의 의미는 절제와 균형이 무너진 비합리적인 세계를 의미한다. 이거를 거꾸로 보면은 절제와 균형이라는 하나의 답답한 이것만 최고다. 이것이 가장 완벽해 라고 고수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세계에 균열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주제가 그래서 두 개야. 이거는 칼날을 부정적으로 보고 완벽한 존재를 긍정으로 보는 주제. 그랬고 또 하나의 주제는 이제 완벽함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문제를 발견하는 안목 이런 것도 주제가 되는 거야. 아마 의도했을 거야 이 시인은. 그렇지 않고서야 요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이 칼날이 바로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하는 거니까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적었니? 다음 넘어가면 상징의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관습적이다. 이거는 관습적이다, 원형적이다, 개인적이다 이거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이게 상징적 의미다. 어떤 의미냐만 알면 될 것 같아. 우리 고전 시가에서 대나무 여기 아래에 있는 걸 활용하자. 여기 없네. 여기 이제 대나무,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은 선비의 지조,
절개 이런 것들, 의리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눈은 그래서 시련이지. 시련.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굽었다라는 말은 절개를 훼손한 거다라고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나무 뭔지 알지? 대나무는 속이 비었어. 두께도 소나무처럼 두껍지 않아. 한 이만해. 이만하면 굉장히 큰 대나무야. 그러니까 이게 바람 불면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눈이 맞아가지고 여기 약간 휘었어. 이렇게 휘었지만 부러지진 않았어. 근데 사람들이 볼 때 휘었으니까 너 배반한 거 아니야? 절개 훼손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느냐? 누가 굽었다고 욕했어? 어떤 자식이야? 라고 이제 뭐랄까 뭐 이게 막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뉘앙스야 이게. 누가 굽었다고 했니? 야 대나무가 눈 휘었다고 굽을 절개면은 배신 때릴 거면 눈 속에 푸르겠냐? 푸름. 그러니까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는 것도 있지만 푸르러. 그래가지고 얘가 절개야. 그래서 겨울이 와도 대나무는 항상 푸르거든. 그거 알지? 푸름. 푸름이라는 이미지가 지조, 절개를 상징하거든. 소나무도 잣나무도 겨울이 되어도 이파리가 안 떨어져. 이파리가 항상 푸릇푸릇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구불절개면 눈 속에 푸르겠니? 눈 속에 푸른 거 보니까 구불절개 아닌 거 알겠지? 이것들아 라고 이제 깨달음을 주고 아마도 세한이야? 세현이가 아니고 세한고절 추위 한이 이제 시련이거든. 이겨낼 고고한 절개는 너뿐인 것 같아. 너 대나무를 의인화한 거지. 대나무를 의인화까지 잡아내면 좋지. 프루소냐에서는 서리법도 있고. 그래서 고려의 신하였던 작가가 세왕조 즉 조선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무리들의 핍박 속에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충성스러움, 충성과 절개를 노래했다. 이제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서로 조선에 협력할 것인지 고려에 더 충성할 것인지 따라서 입장이 서로 달라. 그런 것들이 이제 여말 선초 시조들이라고 그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원천석의 시조였어. 고려에 충성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 순수 이런 것들, 칼은 무력, 해달은 임금이야. 왜냐면 해달은 임금은 이거 절대적인 존재야. 왜냐면 낮에는 반짝반짝 빛나고 열을 주고 밤에도 반짝반짝 빛나니까. 근데 해를 가리는 구름은 간신배로 많이 나와. 간신배. 모리꾼들, 모략배들 이런 거야. 충신과 대비되지. 이런 것들이 관습적으로 많이 써왔다. 우리 민족에서나 주로 가능하고 다른 민족의 고전 문학에서는 해와 달 구름이 어떻게 상징되는지는 그 문화를 봐야지 알아. 이 정도가 관습적인 상징이고, 두 번째를 가면 개인적인 상징이 우리가 흔히 어려워하는 일반적인 상징이야.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개성적이고 창조적이야.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려워서 복잡한 연상작용, 상상을 좀 해야 돼. 여기에 십자가는 관습적인 상징이다. 근데 여기 십자가가 자기 희생과 구원이어서 상징적인 개인적인 상징이야. 십자가라는 시에서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를
두 개로 나눠 상징을 했어. 여기서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교회는 꼭대기,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잖아. 이런 어떤 이 십자가라는 하나의 사인, 상징인 거니까, 그지? 근데 여기서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윤론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죽는다면 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한번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허락된다면 그런 기회, 자기 희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죄사함 받으셨잖아. 인류의 죄를 사했잖아.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라는 의미를 십자가로 바꿔서 표현한 거지. 나도 그렇게 희생하겠다. 나의 목숨으로 뭔가 내가 자기 반성이 좀 된다면, 성찰한다면, 내가 내 목숨 때문에 독립이 조금이라도 온다면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 정도 상징 되겠지? 그 다음에 원형적 상징이다. 원형적은 이게 프로토타입이거든. 맞지? 인류에게.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이건 인류 DNA에 박혀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범위는 원형이 가장 큰 거고 전 인류고 관습은 한 민족이고 개인적은 한 개인인 거라서 그렇게 범위가 축소되는 거다. 그러니 이거는 되게 뭐랄까 전 인류니까 굉장히 보편적이야. 엄청 보편적이야. 원초적이다. 굉장히 보편적이야.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 거라서 이게 긍정으로만 쓰이지는 않아. 물이라는 거는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잖아. 물에 빠지면 죽고 물 먹어야 살고 불도 마찬가지야. 불이 있어야 살지만 죽을 수도 있어. 근데 해는 일반적으로 다 어느 문화권이나 어느 인류에게나 다 긍정으로 쓰이더라.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원소, 기본 원소에 해당하는 게 많아. 왜냐면 전 인류가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전 인류는 어디나 다 물, 불, 해, 달, 바다, 땅 다 있잖아. 그지? 나무도 다 있을걸? 물론 사막 지역은 나무는 없긴 하지만 나무는 보통 우리가 생명으로 많이 들어가지. 자, 이런 의미 알겠지? 그지? 그걸 원형적 상징이라고 한다.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시어의 의미를 상징 의미를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지. 이 정도 하고 이쪽 103쪽 가보자. 핵심 정리는 숙제로 하면 되고 했겠고, 그지? 여기서 변은 아까 그 이성부의 봄 설명할 때 벼도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벼는 우리가 민중을 상징을 해. 민중의 생명력. 벼가 농부 아저씨들이 짓는 농작물이잖아. 쌀이잖아. 쌀은 단순한 작물이 아니잖아. 쌀은 생명이잖아. 그래서 떠나가면 바치는 넓은 사랑,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피 묻은 그리움, 넉넉한 힘. 그래서 민중의 생명력이고 마치 김수영 시인의 풀 같은 그런 거지. 김수영의 풀도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였다. 여기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명명, 이름을 짓는 거, 이름을 부르는 거. 그래서 그 본질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식론, 철학적이 인식론, 그 다음에 존재론 들어가는 거다. 인식 뭘 알아야, 누가 누군 이름을 알아야 그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불러다오. 그러면 서로 알게 돼가지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겠다. 꽃이 되고 싶다라는 거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앞에서 공부했다. 성탄제. 아버지의 사랑이 되는 거지. 눈 속을 헤치고 아버지가 딱 오셨으니까 열이 나가지고 거의 힘들어하고 있는 어린 자식의 목숨을 위해서 젊은 아버지가 눈 속을 헤치고 산에 남아있는 열매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준 거니까. 민간요법으로 준 거니까. 한수열매가 그래서 이것이 민간요법으로 해열제라 그랬잖아. 그지? 그 정도 하면 2번도 해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 풀은 앞에서 한번 뵀지만 풀이 이제 민중이야. 민중은 우리가 보통 피지배 계급, 지배 계급 아닌 피지배, 억압당하고 착취, 숙탈, 억압, 착취, 수탈당하는 그런 존재, 나약한 존재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생명력이 있어. 넉넉함도 있고, 결국 민중들이 한번 열받으면 세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잖아. 그런 힘을 본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풍은 좀 부정적이야. 시련이고, 울었어, 누웠어. 요거는 이제 나약함인 거지. 얼마나 나약하냐면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고 더 빨리 울어. 근데 반전이 있다. 먼저 일어나. 요게 이제 끈질긴 생명력인 거지. 죽지 않아. 발표도 마치 푸른 잡초는 잡초 근성이라는 게 있잖아. 밟으면 밟을수록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요게 바로 생명력이다라는 거요. 이 정도 하면은 문제 풀 수 있을 거고 이해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흥부부부상이다. 아이고 이 참 좋지. 흥부전 알지? 세연이가 흥부전을 아나? 오케이. 흥부부부가 가난해가지고 지붕 위에 있는 제비가 물어다준 박씨를 가지고 심었더니 박이 이만큼 큰 게 열려가지고, 여보 마누라 왜요? 당신 우리 저 박이라도 잘라가지고 박속 긁어서 박죽 끓여 먹고 그 껍데기는 말려가지고 밥그릇으로 팔아서 먹읍시다. 그릇을 팔아 먹읍시다. 하니까 좋습니다. 하고 박덩이를 사이하고, 박덩이를 사이했다는 얘기는 부부가 박이 워낙 크니까 요만한 박에 흥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가지고 톱이 이런 거 있잖아. 긴 톱. 손 잡고 이렇게 시르렁 하는 거야. 선생님. 하이, 아. 오, 굿. 가르기 전에, 박을 가르기 전에 건넨 초등학교 때 웃음. 옛날에 응? 읽어서. 아니. 읽었다고? 그래서 옛날에? 네. 오케이. 그러면 더 잘 알 수 있을 거야. 웃음살, 중요한 표현이야. 웃음의 물살. 웃음의 물결. 물살. 이거를 이 시인이 만들었어. 웃음살이라는 단어는 없거든. 이 시인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에 서로 가난하지만 이 박을 켜서 잘라서 새끼들도 먹이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어. 그러한 흐뭇함에서 빚어나오는 그 웃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독자들한테 명령하고 있어. 명령. 한번 헤아려 봐라. 멋있지 않냐? 금이 문제겠니? 문제리라는 말은 문제니? 문제겠니? 문제겠니? 문제 아니지. 황금 별삭이 문제겠니? 문제 아니지. 즉 이 말은 금과 황금 별삭은 상징이야.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를 의미하는 거야. 문제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돈이 얼마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부부가 서로 생각하는 마음,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웃음살과 금과 황금 별삭의 가치를 봤을 때 웃음살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봐봐.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하게 문제다.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거니까 가치가 달라. 그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 그런 걸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됐니? 그 정도 하고 웃다가 서로 불쌍해. 구슬을 나누었다. 구슬. 구슬. 요거는 이제 눈물이야. 불쌍하겠지. 가난한 처지니까. 그러다가 서로 막 그걸 부끄러워해. 마음이 들킨 거잖아. 그래서 서로 멋쩍은 웃음. 그러니까 웃음 물살이 아닌데 본 웃음 물살. 근본적인 웃음 물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가식이나 꾸밈이 없고 서로 간에 진정한 마음을 알아줄 때 짓는 웃음. 그런 것들을 본 웃음 물살이었다고 하는 거야. 그것은 정말로 확실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하지만 가족 간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지. 그 정도로 읽어내면 되는 거야. 예언과 극복이다. 됐고 그 다음에 산문에 기대어라는 시야. 이 시는 산문이 불교 절의 입구에 들어가는 문이거든. 그래서 불교적 내세관, 인연설 다시 만난다. 우리 한용우님의 거자 필반, 회자 정리 이런 거 있잖아. 다시 만난다. 인연설 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한을 새로운 만남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시켰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정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슬픔을 조금 이제 사귀고 그러면 강이 막 일어서 돌로 막 살아서 반짝여와 놀기같이 살아와. 여기서 이제 재생 부활 재생과 부활을 이제 기대하고 그런 걸 바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뭐 누이를 부르는 거는 돈호법이고 일어선다 하는 거니까 이제 의인법이지, 그지? 의인법이고 가치니까 직유법이겠다. 이 정도. 나머지 것들 이제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아. 103쪽, 104쪽, 105쪽 보면은 이제 다 됐는데 요거는 이제 자연물과 상징. 그러니까 하늘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연물이 하늘, 그러니까 뭐 여기 하늘, 태양, 산, 물, 불 이런 것들은 많이 보통 원형적인 상징으로 많이 쓰여. 긍정인가 부정인가 짧은 시들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면 되니. 한번 읽어봤지, 그지? 읽어보니까 그럴듯하지? 아니니? 어렵니? 어렵진 않지? 여기 105쪽에 있는 여기도 똑같아. 집이 주는 거, 유리창이 주는 거, 또 거울하고 어머니가 주는 이미지가 어떠한가 살펴보는 거지. 대표적인 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하면은 무조건 그리움이고 애틋함이고 항상 이제 우리 에너지의 원천이고 보고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 거 괜찮고 그렇게 읽으면은 이 시도 충분하게 이해가 될 것이고 집은 우리가 집하면 항상 이제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잠을 잘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런 곳이잖아. 근데 그런 집이 낡아져 버렸어. 뺏겨 버렸어. 하면은 당연히 우리 민족이 처한 힘겨운 현실이다라는 설명은 이해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이 설명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 이 정도 105쪽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숙제는 다음 주 수요일은 아마 오프라인 수업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태환이도 격리 해제되는 거 맞지? 넌 언제 해제돼, 태환아?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때 해제됩니다. 아, 쌤 월요일 날 밤에 해제돼. 세연이는? 저도 태원이랑 같아요. 아, 그러니? 아휴, 그래. 그러면 원장님께 상의 들어봐야 하겠는데 목요일 날 이제 우리 학원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화요일날 수요일날 수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언제니까 한번 여쭤볼게.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아. 오프라인 수업으로. 도윤이가 좀 아파가지고. 수요일까지만 되면 되니까. 그렇지. 이제 세연이가 아니 도윤이가 좀 이제 빨리 나와가지고 완전체가 돼야 될 텐데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이다 야. 자, 아이고 고생했고 숙제는 106쪽부터 우리 다음 109쪽 보면 반어 역설이잖아. 우리 잘 알잖아, 그지? 보기편을 쓰고 쭉 한번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115까지. 몇 쪽이야? 106부터 115까지 공부해 오기. 빠작 비문학은 인문 지금 3을 했으니까 인문 4, 5, 6 해 오기. 됐니? 네. 이 정도. 네. 수고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